김정은의 건강은 우리가 뭐 화면을 통해서 봐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는,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김정은이가 나이가 40살인데, 네. 예, 140kg에 체질량 지수도 이제 25가 평균인데, 네. 40 중반까지 이제 가 있다가 초고도 비만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근 계통으로. 네네. 근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다 당뇨, 고혈압에서 통풍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김정은이도 뭐 만만치 않을 걸로, 훨씬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이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김정일이가 이제 갑자기 사망했을 때 기준한다 그러면은, 군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 뭐 비상경계태세 2급인가 이렇게 발령이 돼갖고, 대대급 이상 지휘관들이 다 이제 정위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어떤 북한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나와서 이제 초기 대응반이라 그래갖고 대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가 이제 합동으로 해갖고 평상시 보다가 북한을 더 좀 촘촘히 자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각종 감시 정찰 이런 활동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김정은이가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와중에 그냥 뭐 그런 상태에서 잘 흘러가면 괜찮은데, 예,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뭐 내부에서 어떤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서로 뭐 싸운다든지 아니 뭐 중국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급변 사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왔더라고요. 김정은 사망 시 딸 김주애 대신 뭐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아직 10대인 김주애가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해도 이 권력 다툼으로 북한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 이 국내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혼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김주애가 이제 어린 거는 맞고, 만약에 지금 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뭐 사망했다. 그럼 김주애가 완전히 뭐 미성년자도 한참 미성년자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섭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김여정한테는 권력이 넘어가느냐, 이거는 뭐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인데,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김주애를 9살에 조기 등반시켜가고 지금 2년 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과거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승계받을 당시에는 김정일이가 나름대로 30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군부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직접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나름대로 뭐 성군 정치 뭐 등등등 해갖고 이 군사 분야에 이제 뭐 박시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제 뭐 이렇게 이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실 별로 없이 한 30개월 정도 후계자 수업하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그때도 김정은이는 나름대로 포병에 대해서는 박사다 말이지. 이런 어떤 군사 전략가라는 것을 부상시키면서 등장했었거든요. 반면에 김주애는 이게 아무리 뭐 잘 봐주려 그래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일찍 등판을 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 이런 데서 분석하고 한 거 보면은 김주애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70% 이상이 군대 관련된 행사였다는 거죠. 왜? 북한에서는 어쨌거나 군부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김정은이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어린 김주애를 끌고 다녔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군사 전문가고 미 제국주의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불타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걸 왜 쿠데타를 안 하고 예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김정은이도 정권 초기에는 자기가 장악이 안 되니까 계속 군인 높은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바꾸고 계속 그랬잖아요. 청했죠. 네. 네. 자기 고모부도 이제 그냥 고사총으로 날려보내고. 맞아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이 많은 장군들이 한 방 할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신기해요, 그게. 그 이제 우리가 뭐 잘못 판단해 갖고 고승균 뭐 차수가 네네. 총살 당했더라 그러는데 며칠 뒤에 또 부활해서 나타나잖아요. 네. 네네.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김정은이 나름대로 북한을 안정시켜 갖고 지금 딱 장악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지금 김주애한테 어느 정도 좀 주목시켜 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죽고 김주애가 어리니까는 김여정이가 섭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김여정이하고 뭐 김주애 뭐 이설주 간에 또 뭐가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뭐 제가 뭐 그 북한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아니라고 단언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뭐 김정은이가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미국에서 북한 정권이 위기에 맞닥뜨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전면 침공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게다가 러시아도 최근에 이 북한과 맺은 동반자 협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북한의 유사시에는 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약간 좀 만약에 북한이 붕괴했을 때 뭐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이제 있었고 예, 우리가 이제 구한말로 다시 돌아가갖고 예. 열강들이 다 와서 이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제일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요. 러시아는 사실 이 시베리아 통해갖고 북한하고 요만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관심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중국은 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이제 나돌았지만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럼 북한 주민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저기 뭐 지금 그 압록강 두만강 이쪽에 있는 사람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넘어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탈해 갖고 강을 넘어가 갖고 예 그 동북 삼성 지역 어디에 이렇게 가 갖고 기존에 있던 조선족들하고 새가 불려져 갖고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중국의 뭐 티베트, 신장, 유구르 등등등 해갖고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을 사실은 중국은 가장 우려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돼갖고 그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또 개입을 해갖고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점령을 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한이란 나라가 앞에서 딱 이렇게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데 바로 미국하고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견디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지정학적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아마 선방으로 북한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뭐 옛날부터 이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가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또 중국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반대로 중국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휴전선 일대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편안할 것이고 미국은 그 마음이 편하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우려해서 다 이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고민하고 뭔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이 함부로 북한에 뭐 쑥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그냥 뭐 누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북한 엘리트의 탈북이 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 숫자가 한 10명이고 그 밖에 공개할 수 없는 숫자가 더 있다라고 하니 이제
뭐 어림잡아 한 2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탈 러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첫째로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생각했던 그 북한의 체제와 그 본인이 충성을 다했던 그 체제와 밖에 나와서 돌아봤을 때 그리고 밖에 나와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 괴리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할 것이고 그 고민 끝에 다다른 결론들이 이제 정말 잘못된 체제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외화벌이 일꾼이나 외교관이나 혹은 뭐 유학생들은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북한에 뭐 남겨둔 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지금까지 이루는 뭐 사회적인 뭐 영향력이라든가 입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남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저라든가 뭐 태영호 공사라든가 뭐 지금은 뭐 태영호 사무처장님이시네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럼에도 나는 뭔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김정은 체제로 가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 강압적인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마냥 강압적으로 대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듯이 채찍을 들고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당근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당근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런 북한의 체제의 그 여러 가지 악독한 그런 모습에 지친 것이고요. 김정은의 그 비상식적인 행위들. 지금 오물풍전도 사실상 많은 북한 유학생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 체제 자체를 이제 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탈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2.19 참사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다양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북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저희와 비슷한 시간대에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똑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한국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구나. 혹은 정말 한국 사회로부터 뭐 존중이라든가 뭐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약간 좀 그런 쪽에서 뭔가 물꼬가 터지면은 도미노적으로도 막 이렇게 망명하는. 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 해외로 유학 간 북한 유학생들이 그 북한으로 소환 조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와 한국 영상 시청 등이 이유다라고 하는데 북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영상물, 음악, 뭐 이런 것들 담은 USB 이런 것들이 약간 북한의 김씨 세습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체제의 기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그 독재 체제에 충성하고 그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강력한 집단이 형성이 되어야 그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인 건데 그 기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반을 지탱해주고 있던 세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리고 이제 뭐 북한이 표현하는 게 혁명의 1세대라고 하죠. 김일성과 빠지산에 갇혔던 사람들은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어요. 그 다음 기반이 한국전쟁 때 이제 뭐 참전했던 북한 뭐 인민군들이나 혹은 이제 김일성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김일성 시대 북한은 좀 잘 살았잖아요. 그때 어떤 뭐 나름의 북한 표현을 빌린다면은 뭐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북한의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 한다. 혹은 뭐 김씨 일가의 그 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상당한 고령층이 됐죠. 그 말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구수는 채우고 있고 머릿수는 채우고 있지만 그들이 뭐 은퇴를 하거나 뭐 변두리를 밀려나게 되면은 그 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투표를 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그들을 대체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장마당 세대가 가장 두꺼운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저도 장마당 세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뭐 어떤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달고 사는 세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가 교육하는 뭐 한국은 썩어병든 자본주의다 이런 게 전혀 안 먹히는 세대죠. 그리고 이걸 또 유학생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유학생들은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다 인재들 아닙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내보내는 건데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봤을 때 북한이 얼마나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유학을 마치고 북한에 돌아왔을 때에는 나가기 전과 유학을 경험하고 돌아간 이후에 그들은 사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기반이라면 그 기반은 지금 김정은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냐, 신뢰를 못하냐,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든가 뭐 청년사상 교양보장법, 평양 문화호 보호법 이런 이게 국제 언론에서는 3대 악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3대 악법 제정을 통해서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통제의 고삐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는데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요. 결국은 저는 북한에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장마당 세대가 가장 그 변화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막 무슨 뭐 새날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조직들도 활동을 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새조선. 계속 새조선 맞아. 예, 맞아. 예. 네네네. 새조선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도 만들어지면서 뭐 유튜브 계정도 뭔가 만들어서 그렇죠. 활동을 예, 하고 예.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약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올해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동북삼성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코로나 동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합당한 페이를 받지 못했다. 그 페이를 내놔라 라고 이제 폭동을 일으켰어요. 과거 북한에서 노동자가 쟁의를 벌인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 자체도 없고요. 물론 있죠. 노동조합이라 불리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굉장히 북한 정부의 그런 지시사항을 따르는 그런 어용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뭐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 북한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인데 그 2,000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MZ세대,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 세대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생겨버린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편적인 사례 하나하나가 결국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체제에 가장 멀어지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막 유학 보내고 하는 거를 북한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나가서 배워 와야지 와서 기술 개발도 하고 뭔가 뭐 잘 사는 그런 뭐 시스템을 만든다지 하는데 나가면은 사실 그쪽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전반적인 거에서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쪽을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김정은이 택한 것이 이렇게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가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대규모 유학생의 탈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이 해외 북한 유학생들을 대거 소환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소환을 해가지고 사상 재교육을 하고 내보냈는데 네네. 그게 지금 5년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지금 두려울 겁니다. 5년 동안 통제의 범위 밖을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사상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가늠이 안 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북한 유학생들은 5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이제 그 정말 끔찍한 통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나 싫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그 수백 명의 거의 뭐 1,000명에 가까운 유학생들을 한 번에 소환하면서 아마 본보기로 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처벌할 겁니다. 이제 공포를 불어넣는 거죠. 그 유학생 사회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포 심리를 자극을 위해서 몇 명을 뭐 처형할 수도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유학생들은 거기서 정말 많은 현타가 오겠죠. 그래. 북한이 이런 나라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5년이라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탈북을 해서 그냥 그 자유를 누리는 것 말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택은 이제 본인들의 몫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차려질 수도 혹은 다시의 그 독재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부디 그들이 자유를 찾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 탈북민이나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 등 북한 내부의 정통한 사람들을 통해 듣는 뭐 최근 북한 분위기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최근 북한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을 어느 시점부터 잡느냐인데 저는 뭐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잡는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북한이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식량,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가격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북한 사람들에게 그 가격이라는 것이 모두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은 아닙니다만 조금 오보하면은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선이었거든요. 그 말은 아사자가 발생할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중 국경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마당은 기능을 잃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만 생산한 그런 뭐 제품만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애초에 북한의 공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될 그런 게 없었고 그런 여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들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김정은은 여기서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본인이 장마당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 장마당을 터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독재자한테도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히 못하고 있다가 장마당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히면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이제 그 기능을 못하니까 아예 장마당을 이제 축소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급제를 다시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배급제로 돌아갔어요.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북한 2021년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식량에 관해서 개개인 간의 식량을 이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북한 정부가 지정한 양곡관리소에서 오직 거기서 이제 쌀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 양곡관리소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양곡관리소,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관리소는 국정 가격의 그 농수산물이라든가 뭐 식량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농사가 안 됐고요. 중국으로부터 쌀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뭐 비료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료값도 오르고 뭐 각종 모든 부대의 비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정 가격으로 그걸 관리를 하려고 해도 쌀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값이 막 3배 가까이 치솟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장마당을 틀어막더니 국정 가격으로 쌀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쌀값이 왜 이러냐. 엄청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서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합니다. 쌀값이 올랐네?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뭐야? 라고 했더니 기존의 월급으로 쌀을 사 먹을 수 없다가 뭐 불만이 돼요. 그러면 월급을 올리면 되지. 라고 해서 북한이 월급을 올려. 이게 지금 다 기사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이미 보도가 된 겁니다. 네네. 이러면서 월급을 올려버렸어요. 지금 원래는 북한 노동자 월급이 뭐 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20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와, 많이 올랐네요. 네, 뭐 얼마죠? 20배면? 10만 원.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이게 멍청한 생각이냐면 월급을 올리면 가격은 그대로입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오르죠. 똑같이 오르죠. 더 오르죠, 사실상. 네. 안 그래도 모든 게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가는 물가들은 미친 듯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미친 듯이 오르고, 그때 제가 앞선 시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너무 치솟으니까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러면 이제 환율을 책임지는 사람을 숙청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도 할 줄 모르면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게 작년에 되겠네요.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그 아사자가 발생을 한 원인이 결국은 그 양곡관리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3배로 뛰어버리면서 사실상 식량을 구매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관리소에 쌀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너무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산 거거든요. 그리고 참 북한이 또 고집을 부리면서 빨리빨리 국경을 열고 개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골든 타임을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그 때문에 이제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니까 북한이 매달리는 물풍선입니다. 또 대남 도발을 해가지고 외부의 적을 키우면 내부를 또 단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독재 국가가 주로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외부의 적을 때려서 여론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불만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선동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딱 등장했을 때요,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기대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고 유학 갔다 왔으니까 조금 변화는 있지 않을까. 그 리일규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사님도 북한 주민들이 단 한 가지다. 그냥 정말 좀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통일이었던,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던, 북한에, 중국에 속해 있던, 미국에 속해 있던, 제발 식민지가 돼서라도 좀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게 북한 주민들의 지금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딱 등장하니까 우리 이 조금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 막 불안합니다. 누가 봐도 김정은이 몸무게는 불안해요. 누가 봐도 김정은은 아파 보여요. 아무리 그거는 뭐 살쪄가지고 그 정도의 몸무게가 북한 주민들도 알아요. 예, 딱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인 몸무게가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하는데 어린 딸 김주혜가 등장을 해요. 10대고 그것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그렇게 여자한테 우상화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린 딸에게 막 우상화를 합니다. 그러면 설마 후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이 막 이렇게 후계 세습을 한 김주혜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저는 100% 우리가 바라는 구테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그리고 밖에서리 막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밑에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하는 거는 순간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정은까지 죽고 딱 되면은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은 그래도 뭔가 좀 있겠지라고 했는데 4대까지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충성심 정말 없었어요. 그냥 조금 좋아지겠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야 똑같잖아. 탈북해야겠다. 근데 김주혜 등장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걔한테까지 초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그리고 약간 북한이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많이 낮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가부장적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특히나 이 김주혜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약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제가 북한 내부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저는 북한에 살다 온 사람으로서 60% 이상은 김주혜의 등장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 얘기할게요. 일반 주민들은요, 아이들 공부도 못 시켜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 풀종을 먹이고 있어요. 아이들 옷차림 보면은요, 정말 언제 빨아입었는지 싶을 정도로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딸 김주혜는 밍크 옷을 입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저기 밍크라는 걸 몰라도 그 털이 반짝반짝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거 어린애가 하고 나온 게 다 보면은 좋은 옷이네를 충분히 보여요. 물론 장모님의 아이니까 좋은 걸 입어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60% 이상은 불만을 가지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주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주혜가 나오면 TV를 꺼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김주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김주혜를 여장군이라고 호칭을 하거나, 향도자라고 북한에서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호칭을 아예 안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는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김주혜 예민해서 일으키는 못하겠죠. 반동으로 되니까. 네네. 그런데 김주혜 자체를 그렇게 우리 장군님 하는 것처럼 우리 여장군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김주혜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김주애 아까 말씀하셨던 여자에 대한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우상화가 커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죽은 거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아니까 지금 네, 상당히 네. 불안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네, 아니까. 공개하지 않고 어. 돌아가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막 오랫동안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밖에서부터 우리가 막 뭐가 일어나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절대로 김주애를 바로 동정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 해외로 유학 간 북한 유학생들이 북한으로 소환 조치 당하는 그런 네.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와 맞아요. 한국 영상물 시청 그런 등이 이유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 북한의 MZ 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의 충성심이 예전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영상물,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담은 USB 이런 것들이 약간 그 김씨 세습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체제가 흔들리겠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 3대 악법을 만들었어요. 오죽 이 장마당 세대가 한류에 막 빠져있고, 한류로 인해서 그 정권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고, 또 한류로 인해서 탈북까지 이어지고 하니까 김정은은 어떻게든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악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악법이 뭐 드라마 하나 봐도 무기징역. 친구에게 이거 봐 하면 유포죄로 공개처형. 네. 또 한국말 따라하면 피를 나는 오빠에게는 오빠라 하지만 옆집 오빠라 하는 순간 무기징역. 또 친구야 남자친구한테 자기야라고 해야 돼 하면은 유포죄로 공개처형당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북한에서 중학생 30명을 공개처형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이때까지 중학생을 공개처형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례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이 한류에 대한 그 열광이 끔찍하다는 거고, 그 한류를 그냥 좋아해 뭐 팬심 이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그 한류를 보면서 나도 한 번만 하루만 살아봤으면 저기서 이런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으로 보면서 막 갈망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잡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갈망이 커지다 보면은 탈북까지 이어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김정은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지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79년간 독재 사체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될 때 됐어요. 근데 맞아요. 또 네. 사대를 얼리고 있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한류에 빠지면서 그 사대에 대한 것을 점점 어찌 보면은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은 사대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또 체제 불안을 위해서 더더 조여서 왜냐면 이 해외 나갔다 온 친구들이 북한은 무조건 해외 나갈 때 가족을 인질로 두고 해외를 내보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갔던 친구들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와서도 해외에서 보고 들어갔던 거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북한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독재 정권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너무너무 그게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그 젊은 유학생들이 나중에는 김주애를 받쳐줘가지고 같이 북한을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최대한 빨리 기입시켜가지고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탈북하고 좋긴 하지만 북한에 좀 들어가서 많이 조금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북한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탈북해서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북한 민심이 이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거 바라고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해외 이제 북한에 들어갈 분들이라든가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서 조금의 희생은 따르더라도 좀 많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좀 염치 없고 조금 너무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그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해외 나갔다 온 사람 말 들으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김정은이 이게 해외 유학생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내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몇 년간을 가둬두고 막 세뇌를 시키고 내보낼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의 건강은 우리가 뭐 화면을 통해서 봐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는,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김정은이가 나이가 40살인데, 네. 예, 140kg에 체질량 지수도 이제 25가 평균인데, 네. 40 중반까지 이제 가 있다가 초고도 비만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근 계통으로. 네네. 근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다 당뇨, 고혈압에서 통풍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김정은이도 뭐 만만치 않을 걸로, 훨씬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이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김정일이가 이제 갑자기 사망했을 때 기준한다 그러면은, 군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 뭐 비상경계태세 2급인가 이렇게 발령이 돼갖고, 대대급 이상 지휘관들이 다 이제 정위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어떤 북한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나와서 이제 초기 대응반이라 그래갖고 대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가 이제 합동으로 해갖고 평상시 보다가 북한을 더 좀 촘촘히 자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각종 감시 정찰 이런 활동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김정은이가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와중에 그냥 뭐 그런 상태에서 잘 흘러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뭐 내부에서 어떤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서로 뭐 싸운다든지, 아니 뭐 중국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급변 사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왔더라고요. 김정은 사망 시 딸 김주애 대신 뭐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아직 10대인 김주애가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해도 이 권력 다툼으로 북한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 이 국내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혼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김주애가 이제 어린 거는 맞고, 만약에 지금 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뭐 사망했다. 그럼 김주애가 완전히 뭐 미성년자도 한참 미성년자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섭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김여정한테 권력이 넘어가느냐, 이거는 뭐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인데,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김주애를 9살에 조기 등반시켜가고 지금 2년 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과거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승계받을 당시에는 김정일이가 나름대로 30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군부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직접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나름대로 뭐 성군 정치 뭐 등등등 해갖고 이 군사 분야에 이제 뭐 박시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제 뭐 이렇게 이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실 별로 없이 한 30개월 정도 후계자 수업하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그때도 김정은이는 나름대로 포병에 대해서는 박사다 말이지. 이런 어떤 군사 전략가라는 것을 부상시키면서 등장했었거든요. 반면에 김주애는 이게 아무리 뭐 잘 봐주려 그래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일찍 등판을 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 이런 데서 분석하고 한 거 보면은 김주애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70% 이상이 군대 관련된 행사였다는 거죠. 왜? 북한에서는 어쨌거나 군부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김정은이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어린 김주애를 끌고 다녔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군사 전문가고 미 제국주의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불타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걸 왜 쿠데타를 안 하고 예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김정은이도 정권 초기에는 자기가 장악이 안 되니까 계속 군인 높은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바꾸고 계속 그랬잖아요. 청했죠. 네. 네. 자기 고모부도 이제 그냥 고사총으로 날려보내고. 맞아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이 많은 장군들이 한 방 할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신기해요, 그게. 그 이제 우리가 뭐 잘못 판단해갖고 고승균 뭐 차수가 네네. 총살 당했더라 그러는데 며칠 뒤에 또 부활해서 나타나잖아요. 네. 네네.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김정은이 나름대로 북한을 안정시켜갖고 지금 딱 장악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지금 김주애한테 어느 정도 좀 주목시켜 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죽고 김주애가 어리니까는 김여정이가 섭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김여정이하고 뭐 김주애 뭐 이설주 간에 또 뭐가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뭐 제가 뭐 그 북한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아니라고 단언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뭐 김정은이가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미국에서 북한 정권이 위기에 맞닥뜨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전면 침공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게다가 러시아도 최근에 이 북한과 맺은 동반자 협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북한의 유사시에는 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약간 좀 만약에 북한이 붕괴했을 때 뭐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이제 있었고 예, 우리가 이제 구한말로 다시 돌아가갖고 예. 열강들이 다 와서 이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제일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요. 러시아는 사실 이 시베리아 통해갖고 북한하고 요만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관심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중국은 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이제 나돌았지만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럼 북한 주민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저기 뭐 지금 그 압록강 두만강 이쪽에 있는 사람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넘어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탈해 갖고 강을 넘어가 갖고 예 그 동북 삼성 지역 어디에 이렇게 가갖고 기존에 있던 조선족들하고 새가 불려져 갖고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중국의 뭐 티베트, 신장, 유구르 등등등 해갖고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을 사실은 중국은 가장 우려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돼갖고 그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또 개입을 해갖고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점령을 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한이란 나라가 앞에서 딱 이렇게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데 바로 미국하고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견디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지정학적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아마 선방으로 북한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뭐 옛날부터 이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가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또 중국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반대로 중국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휴전선 일대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편안할 것이고 미국은 그 마음이 편하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다 이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고민하고 뭔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이 함부로 북한에 뭐 쑥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그냥 뭐 누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북한 엘리트의 탈북이 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 숫자가 한 10명이고 그 밖에 공개할 수 없는 숫자가 더 있다라고 하니 이제
뭐 어림잡아 한 2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탈 러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첫째로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생각했던 그 북한의 체제와 그리고 본인이 충성을 다했던 그 체제와 밖에 나와서 돌아봤을 때 그리고 밖에 나와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 괴리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할 것이고 그 고민 끝에 다다른 결론들이 이제 정말 잘못된 체제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외화벌이 일꾼이나 외교관이나 혹은 뭐 유학생들은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지금까지 이루는 뭐 사회적인 뭐 영향력이라든가 입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남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저라든가 뭐 태영호 공사라든가 뭐 지금은 뭐 태영호 사무처장님이시네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럼에도 나는 뭔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김정은 체제로 가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 강압적인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마냥 강압적으로 대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듯이 채찍을 들고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당근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당근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런 북한의 체제의 그 여러 가지 악독한 그런 모습에 지친 것이고요. 김정은의 그 비상식적인 행위들. 지금 오물풍전도 사실상 많은 북한 유학생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 체제 자체를 이제 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탈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2.19 참사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다양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북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저희와 비슷한 시간대에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똑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한국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구나. 혹은 정말 한국 사회로부터 뭐 존중이라든가 뭐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약간 좀 그런 쪽에서 뭔가 물꼬가 터지면은 도미노적으로도 막 이렇게 망명하는. 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 해외로 유학 간 북한 유학생들이 그 북한으로 소환 조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와 한국 영상 시청 등이 이유다라고 하는데, 북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영상물, 음악 뭐 이런 것들 담은 USB, 이런 것들이 약간 북한의 김씨 세습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체제의 기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그 독재 체제에 충성하고 그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강력한 집단이 형성이 되어야 그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인 건데 그 기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반을 지탱해주고 있던 세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리고 이제 뭐 북한이 표현하는 게 혁명의 1세대라고 하죠. 김일성과 빠지산에 갇혔던 사람들은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어요. 그 다음 기반이 한국전쟁 때 이제 뭐 참전했던 북한 뭐 인민군들이나 혹은 이제 김일성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김일성 시대 북한은 좀 잘 살았잖아요. 그때 어떤 뭐 나름의 북한 표현을 빌린다면은 뭐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북한의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 한다, 혹은 뭐 김씨 일가의 그 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상당한 고령층이 됐죠. 그 말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구수는 채우고 있고 머릿수는 채우고 있지만 그들이 뭐 은퇴를 하거나 뭐 변두리를 밀려나게 되면은 그 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투표를 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그들을 대체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장마당 세대가 가장 두꺼운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저도 장마당 세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뭐 어떤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달고 사는 세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가 교육하는 뭐 한국은 썩어병든 자본주의다 이런 게 전혀 안 먹히는 세대죠. 그리고 이걸 또 유학생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유학생들은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다 인재들 아닙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내보내는 건데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봤을 때 북한이 얼마나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유학을 마치고 북한에 돌아왔을 때에는 나가기 전과 유학을 경험하고 돌아간 이후에 그들은 사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기반이라면 그 기반은 지금 김정은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냐, 신뢰를 못하냐,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든가 뭐 청년사상 교양보장법, 평양 문화보호법 이런 이게 국제 언론에서는 3대 악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3대 악법 제정을 통해서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통제의 고삐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는데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요. 결국은 저는 북한에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장마당 세대가 가장 그 변화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막 무슨 뭐 새날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조직들도 활동을 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새조선. 새조선 맞아. 네네네. 새조선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도 만들어지면서 뭐 유튜브 계정도 뭔가 만들어서 그렇죠. 활동을 하고 예.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올해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동북삼성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코로나 동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합당한 페이를 받지 못했다. 그 페이를 내놔라 라고 이제 폭동을 일으켰어요. 과거 북한에서 노동자가 쟁의를 벌인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 자체도 없고요. 물론 있죠. 노동조합이라 불리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굉장히 북한 정부의 그런 지시사항을 따르는 그런 어용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뭐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 북한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인데 그 2,000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MZ세대,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 세대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생겨버린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편적인 사례 하나하나가 결국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체제에 가장 멀어지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막 유학 보내고 하는 거를 북한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나가서 배워 와야지 와서 기술 개발도 하고 뭔가 뭐 잘 사는 그런 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나가면은 사실 그쪽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전반적인 거에서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쪽을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김정은이 택한 것이 이렇게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가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대규모 유학생의 탈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이 해외 북한 유학생들을 대거 소환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소환을 해가지고 사상 재교육을 하고 내보냈는데 네네. 그게 지금 5년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지금 두려울 겁니다. 5년 동안 통제의 범위 밖을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사상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가늠이 안 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북한 유학생들은 5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이제 그 정말 끔찍한 통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나 싫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그 수백 명의 거의 뭐 1,000명에 가까운 유학생들을 한 번에 소환하면서 아마 본보기로 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처벌할 겁니다. 이제 공포를 불어넣는 거죠. 그 유학생 사회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포 심리를 자극을 위해서 몇 명을 뭐 처형할 수도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유학생들은 거기서 정말 많은 현타가 오겠죠. 그래. 북한이 이런 나라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5년이라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탈북을 해서 그냥 그 자유를 누리는 것 말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택은 이제 본인들의 몫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차려질 수도 혹은 다시의 그 독재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부디 그들이 자유를 찾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 탈북민이나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 등 북한 내부의 정통한 사람들을 통해 듣는 뭐 최근 북한 분위기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최근 북한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을 어느 시점부터 잡느냐인데 저는 뭐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잡는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북한이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식량,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가격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북한 사람들에게 그 가격이라는 것이 모두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은 아닙니다만 조금 오보하면은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선이었거든요. 그 말은 아사자가 발생할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중 국경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마당은 기능을 잃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만 생산한 그런 뭐 제품만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애초에 북한의 공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될 그런 게 없었고 그런 여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들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김정은은 여기서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본인이 장마당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 장마당을 터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독재자한테도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히 못하고 있다가 장마당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히면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이제 그 기능을 못하니까 아예 장마당을 이제 축소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급제를 다시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배급제로 돌아갔어요.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북한 2021년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식량에 관해서 개개인 간의 식량을 이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북한 정부가 지정한 양곡관리소에서 오직 거기서 이제 쌀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 양곡관리소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양곡관리소,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관리소는 국정 가격의 그 농수산물이라든가 뭐 식량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농사가 안 됐고요. 중국으로부터 쌀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뭐 비료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료값도 오르고 뭐 각종 모든 부대의 비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정 가격으로 그걸 관리를 하려고 해도 쌀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값이 막 3배 가까이 치솟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장마당을 틀어막더니 국정 가격으로 쌀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쌀값이 왜 이러냐. 엄청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서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합니다. 쌀값이 올랐네?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뭐야? 라고 했더니 기존의 월급으로 쌀을 사 먹을 수 없다가 뭐 불만이 돼요. 그러면 월급을 올리면 되지. 라고 해서 북한이 월급을 올려. 이게 지금 다 기사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이미 보도가 된 겁니다. 네네. 이러면서 월급을 올려버렸어요. 지금 원래는 북한 노동자 월급이 뭐 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20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와, 많이 올랐네요. 네, 뭐 얼마죠? 20배면? 10만 원.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이게 멍청한 생각이냐면 월급을 올리면 가격은 그대로입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오르죠. 똑같이 오르죠. 더 오르죠, 사실상. 네. 안 그래도 모든 게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가는 물가들은 미친 듯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미친 듯이 오르고, 그때 제가 앞선 시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너무 치솟으니까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러면 이제 환율을 책임지는 사람을 숙청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도 할 줄 모르면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게 작년에 되겠네요.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그 아사자가 발생을 한 원인이 결국은 그 양곡관리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3배로 뛰어버리면서 사실상 식량을 구매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관리소에 쌀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너무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산 거거든요. 그리고 참 북한이 또 고집을 부리면서 빨리빨리 국경을 열고 개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골든 타임을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그 때문에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니까 북한이 매달리는 물풍선입니다. 또 대남 도발을 해가지고 외부의 적을 키우면 내부를 또 단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독재 국가가 주로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외부의 적을 때려서 여론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불만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선동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딱 등장했을 때요,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기대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고 유학 갔다 왔으니까 조금 변화는 있지 않을까. 그 리일규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사님도 북한 주민들이 단 한 가지다. 그냥 정말 좀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통일이었던,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던, 북한에, 중국에 속해 있던, 미국에 속해 있던, 제발 식민지가 돼서라도 좀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게 북한 주민들의 지금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딱 등장하니까 우리 이 조금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 막 불안합니다. 누가 봐도 김정은이 몸무게는 불안해요. 누가 봐도 김정은은 아파 보여요. 아무리 그거는 뭐 살쪄가지고 그 정도의 몸무게가 북한 주민들도 알아요. 예, 딱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인 몸무게가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하는데 어린 딸 김주혜가 등장을 해요. 10대고 그것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그렇게 여자한테 우상화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린 딸에게 막 우상화를 합니다. 그러면 설마 후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이 막 이렇게 후계 세습을 한 김주혜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저는 100% 우리가 바라는 구테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그리고 밖에서리 막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밑에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하는 거는 순간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정은까지 죽고 딱 되면은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은 그래도 뭔가 좀 있겠지라고 했는데 4대까지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충성심 정말 없었어요. 그냥 조금 좋아지겠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야 똑같잖아. 탈북해야겠다. 근데 김주혜 등장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걔한테까지 초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그리고 약간 북한이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많이 낮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가부장적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특히나 이 김주혜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약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제가 북한 내부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저는 북한에 살다 온 사람으로서 60% 이상은 김주혜의 등장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 얘기할게요. 일반 주민들은요, 아이들 공부도 못 시켜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 풀종을 먹이고 있어요. 아이들 옷차림 보면은요, 정말 언제 빨아입었는지 싶을 정도로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딸 김주혜는 밍크 옷을 입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저기 밍크라는 걸 몰라도 그 털이 반짝반짝한 것은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어린애가 하고 나온 게 다 보면은 좋은 옷이네를 충분히 보여요. 물론 장모님의 아이니까 좋은 걸 입어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60% 이상은 불만을 가지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주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주혜가 나오면 TV를 꺼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김주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김주혜를 여장군이라고 호칭을 하거나, 향도사라고 북한에서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호칭을 안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는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김주혜 예민해서 일으키는 못하겠죠. 반동으로 되니까. 네네. 그런데 김주혜 자체를 그렇게 우리 장군님 하는 것처럼 우리 여장군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김주혜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김주애 아까 말씀하셨던 여자에 대한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우상화가 커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죽은 거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아니까 지금 네, 상당히 불안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네, 아니까. 공개하지 않고 네, 돌아가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막 오랫동안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밖에서부터 우리가 막 뭐가 일어나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절대로 김주애를 바로 등장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 해외로 유학 간 북한 유학생들이 북한으로 소환 조치 당하는 그런 네.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와 맞아요. 한국 영상물 시청 그런 등이 이유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 북한의 MZ 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의 충성심이 예전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영상물,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담은 USB 이런 것들이 약간 그 김씨 세습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체제가 흔들리겠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 3대 악법을 만들었어요. 오죽 이 장마당 세대가 한류에 막 빠져있고, 한류로 인해서 그 정권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고, 또 한류로 인해서 탈북까지 이어지고 하니까 김정은은 어떻게든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악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악법이 뭐 드라마 하나 봐도 무기징역. 친구에게 이거 봐 하면 유포죄로 공개 처형. 네. 또 한국말 따라하면 피를 나면 오빠에게는 오빠를 하지만 옆집 오빠를 하는 순간 무기징역. 또 친구야 남자친구한테 자기야라고 해야 돼 하면은 유포죄로 공개처형당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북한에서 중학생 30명을 공개처형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이때까지 중학생을 공개처형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례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이 한류에 대한 그 열광이 끔찍하다는 거고, 그 한류를 그냥 좋아해 뭐 팬심 이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그 한류를 보면서 나도 한 번만 하루만 살아봤으면 저기서 이런 마음으로 그 보면 대리만족으로 보면서 막 갈망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잡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갈망이 커지다 보면은 탈북까지 이어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김정은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지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79년간 독재 사죄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될 때 됐어요. 근데 맞아요. 또 네. 사대를 얼리고 있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한류에 빠지면서 그 사대에 대한 것을 점점 어찌 보면은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은 사대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또 체제 불안을 위해서 더더 조여서 왜냐면 이 해외 나갔다 온 친구들이 북한은 무조건 해외 나갈 때 가족을 인질로 두고 해외를 내보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갔던 친구들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와서도 해외에서 보고 들어갔던 거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북한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독재 정권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너무너무 그게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그 젊은 유학생들이 나중에는 김주애를 받쳐줘가지고 같이 북한을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최대한 빨리 기입시켜가지고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탈북하고 좋긴 하지만 북한에 좀 들어가서 많이 조금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북한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탈북해서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북한 민심이 이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거 바라고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해외 이제 북한에 들어갈 분들이라든가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서 조금의 희생은 따르더라도 좀 많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좀 염치 없고 조금 너무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그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해외 나갔다 온 사람 말 들으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김정은이 이게 해외 유학생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내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몇 년간을 가둬두고 막 세뇌를 시키고 내보낼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의 건강은 우리가 뭐 화면을 통해서 봐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는,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김정은이가 나이가 40살인데, 네. 예, 140kg에 체질량 지수도 이제 25가 평균인데, 네. 40 중반까지 이제 가 있다가 초고도 비만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근 계통으로. 네네. 근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다 당뇨, 고혈압에다 통풍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김정은이도 뭐 만만치 않을 걸로, 훨씬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이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김정일이가 이제 갑자기 사망했을 때 기준한다 그러면은, 군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 뭐 비상경계태세 2급인가 이렇게 발령이 돼갖고, 대대급 이상 지휘관들이 다 이제 정위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어떤 북한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나와서 이제 초기 대응반이라 그래갖고 대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가 이제 합동으로 해갖고 평상시 보다가 북한을 더 좀 촘촘히 자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각종 감시 정찰 이런 활동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김정은이가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와중에 그냥 뭐 그런 상태에서 잘 흘러가면 괜찮은데, 예.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뭐 내부에서 어떤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서로 뭐 싸운다든지 아니 뭐 중국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급변 사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김정은 사망 이후 시나리오가 나왔더라고요. 김정은 사망 시 딸 김주애 대신 뭐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아직 10대인 김주애가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해도 이 권력 다툼으로 북한 내부가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 이 국내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혼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김주애가 이제 어린 거는 맞고, 만약에 지금 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뭐 사망했다. 그럼 김주애가 완전히 뭐 미성년자도 한참 미성년자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섭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김여정한테는 권력이 넘어가느냐, 이거는 뭐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인데,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김주애를 9살에 조기 등반시켜가고 지금 2년 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과거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승계받을 당시에는 김정일이가 나름대로 30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군부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직접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나름대로 뭐 성군 정치 뭐 등등등 해갖고 이 군사 분야에 이제 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제 뭐 이렇게 이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실 별로 없이 한 30개월 정도 후계자 수업하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그때도 김정은이는 나름대로 포병에 대해서는 박사다 말이지. 이런 어떤 군사 전략가라는 것을 부상시키면서 등장했었거든요. 반면에 김주애는 이게 아무리 뭐 잘 봐주려 그래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일찍 등판을 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 이런 데서 분석하고 한 거 보면은 김주애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70% 이상이 군대 관련된 행사였다는 거죠. 왜? 북한에서는 어쨌거나 군부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김정은이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어린 김주애를 끌고 다녔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군사 전문가고 미 제국주의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불타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걸 왜 쿠데타를 안 하고 예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김정은이도 정권 초기에는 자기가 장악이 안 되니까 계속 군인 높은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바꾸고 계속 그랬잖아요. 청했죠. 네. 네. 자기 고모부도 이제 그냥 고사총으로 날려보내고. 맞아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이 많은 장군들이 한 방 할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신기해요, 그게. 그 이제 우리가 뭐 잘못 판단해갖고 고승균 뭐 차수가 네네. 총살 당했더라 그러는데 며칠 뒤에 또 부활해서 나타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김정은이 나름대로 북한을 안정시켜갖고 지금 딱 장악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지금 김주애한테 어느 정도 좀 주목시켜 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죽고 김주애가 어리니까는 김여정이가 섭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김여정이하고 뭐 김주애 뭐 이설주 간에 또 뭐가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뭐 제가 뭐 그 북한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아니라고 단언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뭐 김정은이가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미국에서 북한 정권이 위기에 맞닥뜨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전면 침공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게다가 러시아도 최근에 이 북한과 맺은 동반자 협정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북한의 유사시에는 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약간 좀 만약에 북한이 붕괴했을 때 뭐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이제 있었고, 예, 우리가 이제 구한말로 다시 돌아가갖고, 예, 열강들이 다 와서 이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제일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요. 러시아는 사실 이 시베리아 통해갖고 북한하고 요만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관심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중국은 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이제 나돌았지만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왜 내전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럼 북한 주민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저기 뭐 지금 그 압록강, 두만강 이쪽에 있는 사람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넘어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탈해갖고 강을 넘어가갖고, 예, 그 동북 삼성 지역 어디에 이렇게 가갖고 기존에 있던 조선족들하고 새가 불려져갖고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중국의 뭐 티베트, 신장, 유구르 등등등 해갖고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을 사실은 중국은 가장 우려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돼갖고 그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또 개입을 해갖고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점령을 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한이란 나라가 앞에서 딱 이렇게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데 바로 미국하고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견디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정학적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아마 선방으로 북한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뭐 옛날부터 이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가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또 중국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반대로 중국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휴전선 일대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편안할 것이고 미국은 그 마음이 편하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다 이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고민하고 뭔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이 함부로 북한에 뭐 쑥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그냥 뭐 누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북한 엘리트의 탈북이 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 숫자가 한 10명이고 그 밖에 공개할 수 없는 숫자가 더 있다라고 하니 이제
뭐 어림잡아 한 2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탈 러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첫째로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생각했던 그 북한의 체제와 그리고 본인이 충성을 다했던 그 체제와 밖에 나와서 돌아봤을 때 그리고 밖에 나와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 괴리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할 것이고 그 고민 끝에 다다른 결론들이 이제 정말 잘못된 체제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외화벌이 일꾼이나 외교관이나 혹은 뭐 유학생들은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지금까지 이루는 뭐 사회적인 뭐 영향력이라든가 입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남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저라든가 뭐 태영호 공사라든가 지금은 뭐 태영호 사무처장님이시네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럼에도 나는 뭔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김정은 체제로 가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 강압적인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마냥 강압적으로 대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듯이 채찍을 들고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당근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당근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런 북한의 체제의 그 여러 가지 악독한 그런 모습에 지친 것이고요. 김정은의 그 비상식적인 행위들. 지금 오물풍전도 사실상 많은 북한 유학생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 체제 자체를 이제 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탈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219 참사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다양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북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저희와 비슷한 시간대에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똑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한국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구나. 혹은 정말 한국 사회로부터 뭐 존중이라든가 뭐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약간 좀 그런 쪽에서 뭔가 물꼬가 터지면은 도미노적으로도 막 이렇게 망명하는. 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 해외로 유학 간 북한 유학생들이 그 북한으로 소환 조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와 한국 영상 시청 등이 이유다라고 하는데, 북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영상물, 음악 뭐 이런 것들 담은 USB, 이런 것들이 약간 북한의 김씨 세습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체제의 기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그 독재 체제에 충성하고 그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강력한 집단이 형성이 되어야 그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인 건데 그 기반이 지금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반을 지탱해주고 있던 세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리고 이제 뭐 북한이 표현하는 게 혁명의 1세대라고 하죠. 김일성과 빠지살 같이 하던 사람들은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어요. 그 다음 기반이 한국전쟁 때 이제 뭐 참전했던 북한 뭐 인민군들이나 혹은 이제 김일성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김일성 시대 북한은 좀 잘 살았잖아요. 그때 어떤 뭐 나름의 북한 표현을 빌린다면은 뭐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북한의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 한다, 혹은 뭐 김씨 일가의 그 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상당한 고령층이 됐죠. 그 말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구수는 채우고 있고 머릿수는 채우고 있지만 그들이 뭐 은퇴를 하거나 뭐 변두리를 밀려나게 되면은 그 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투표를 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그들을 대체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장마당 세대가 가장 두꺼운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저도 장마당 세대에 이론이긴 합니다만 가장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뭐 어떤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달고 사는 세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가 교육하는 뭐 한국은 썩어병든 자본주의다 이런 게 전혀 안 먹히는 세대죠. 그리고 이걸 또 유학생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유학생들은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다 인재들 아닙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내보내는 건데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봤을 때 북한이 얼마나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유학을 마치고 북한에 돌아왔을 때에는 나가기 전과 유학을 경험하고 돌아간 이후에 그들은 사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기반이라면 그 기반은 지금 김정은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냐, 신뢰를 못하냐,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반동문화사상배교법이라든가 뭐 청년사상교양보장법, 평양 문화보호법 이런 이게 국제 언론에서는 3대 악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3대 악법 제정을 통해서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통제의 고삐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는데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요. 결국은 저는 북한에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장마당 세대가 가장 그 변화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막 무슨 뭐 새날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조직들도 활동을 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새조선. 새조선 맞아. 예. 네네네. 새조선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도 만들어지면서 뭐 유튜브 계정도 뭔가 만들어서 그렇죠. 활동을 예, 하고 예.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약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올해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동북삼성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코로나 동안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합당한 페이를 받지 못했다. 그 페이를 내놔라 라고 이제 폭동을 일으켰어요. 과거 북한에서 노동자가 쟁의를 벌인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 자체도 없고요. 물론 있죠. 노동조합이라 불리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굉장히 북한 정부의 그런 지시사항을 따르는 그런 어용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뭐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 북한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인데 그 2,000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MZ세대,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 세대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생겨버린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편적인 사례 하나하나가 결국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체제에 가장 멀어지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막 유학 보내고 하는 거를 북한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나가서 배워 와야지 와서 기술 개발도 하고 뭔가 뭐 잘 사는 그런 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나가면은 사실 그쪽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전반적인 거에서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쪽을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김정은이 택한 것이 이렇게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가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대규모 유학생의 탈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이 해외 북한 유학생들을 대거 소환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5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소환을 해가지고 사상 재교육을 하고 내보냈는데 네네. 그게 지금 5년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지금 두려울 겁니다. 5년 동안 통제의 범위 밖을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사상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가늠이 안 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북한 유학생들은 5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이제 그 정말 끔찍한 통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나 싫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그 수백 명의 거의 뭐 1,000명에 가까운 유학생들을 한 번에 소환하면서 아마 본보기로 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처벌할 겁니다. 이제 공포를 불어넣는 거죠. 그 유학생 사회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포 심리를 자극을 위해서 몇 명을 뭐 처형할 수도 있고요. 정치범수용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유학생들은 거기서 정말 많은 현타가 오겠죠. 그래. 북한이 이런 나라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5년이라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탈북을 해서 그냥 그 자유를 누리는 것 말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택은 이제 본인들의 몫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차려질 수도 혹은 다시의 그 독재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부디 그들이 자유를 찾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 탈북민이나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 등 북한 내부의 정통한 사람들을 통해 듣는 뭐 최근 북한 분위기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최근 북한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을 어느 시점부터 잡느냐인데 저는 뭐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잡는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북한이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식량,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가격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북한 사람들에게 그 가격이라는 것이 모두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은 아닙니다만 조금 오보하면은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선이었거든요. 그 말은 아사자가 발생할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중 국경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마당은 기능을 잃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만 생산한 그런 뭐 제품만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애초에 북한의 공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될 그런 게 없었고 그런 여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들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김정은은 여기서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본인이 장마당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 장마당을 터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독재자한테도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히 못하고 있다가 장마당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히면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이제 그 기능을 못하니까 아예 장마당을 이제 축소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급제를 다시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배급제로 돌아갔어요.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북한 2021년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식량에 관해서 개개인 간의 식량을 이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북한 정부가 지정한 양곡관리소에서 오직 거기서 이제 쌀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 양곡관리소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양곡관리소,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관리소는 국정 가격의 그 농수산물이라든가 뭐 식량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농사가 안 됐고요. 중국으로부터 쌀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뭐 비료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료값도 오르고 뭐 각종 모든 부대의 비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정 가격으로 그걸 관리를 하려고 해도 쌀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값이 막 3배 가까이 치솟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장마당을 틀어막더니 국정 가격으로 쌀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쌀값이 왜 이러냐. 엄청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서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합니다. 쌀값이 올랐네?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뭐야? 라고 했더니 기존의 월급으로 쌀을 사 먹을 수 없다가 뭐 불만이래요. 그러면 월급을 올리면 되지. 라고 해서 북한이 월급을 올려. 이게 지금 다 기사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이미 보도가 된 겁니다. 네네. 이러면서 월급을 올려버렸어요. 지금 원래는 북한 노동자 월급이 뭐 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20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와, 많이 올랐네요. 네, 뭐 얼마죠? 20배면?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이게 멍청한 생각이냐면 월급을 올리면 가격은 그대로입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오르죠. 똑같이 오르죠. 더 오르죠, 사실상. 네. 안 그래도 모든 게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돈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가는 물가들은 미친 듯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미친 듯이 오르고, 그때 제가 앞선 시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너무 치솟으니까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러면 이제 환율을 책임지는 사람을 숙청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도 할 줄 모르면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게 작년에 되겠네요. 아사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그 아사자가 발생을 한 원인이 결국은 그 양곡관리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3배로 뛰어버리면서 사실상 식량을 구매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관리소에 쌀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너무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산 거거든요. 그리고 참 북한이 또 고집을 부리면서 빨리빨리 국경을 열고 개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골든 타임을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그 때문에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니까 북한이 매달리는 물풍선입니다. 또 대남 도발을 해가지고 외부의 적을 키우면 내부를 또 단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독재 국가가 주로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외부의 적을 때려서 여론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불만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선동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딱 등장했을 때요,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기대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고 유학 갔다 왔으니까 조금 변화는 있지 않을까. 그 리일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사님도 북한 주민들이 단 한 가지다. 그냥 정말 좀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통일이었던,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던, 북한에, 중국에 속해 있던, 미국에 속해 있던, 제발 식민지가 돼서라도 좀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게 북한 주민들의 지금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딱 등장하니까 우리 이 조금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조금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 막 불안합니다. 누가 봐도 김정은이 몸무게는 불안해요. 누가 봐도 김정은은 아파 보여요. 아무리 그거는 뭐 살쪄가지고 그 정도의 몸무게가 북한 주민들도 알아요. 예, 딱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인 몸무게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하는데 어린 딸 김주혜가 등장을 해요. 10대고 그것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그렇게 여자한테 우상화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린 딸에게 막 우상화를 합니다. 그러면 설마 후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이 막 이렇게 후계 세습을 한 김주혜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저는 100% 우리가 바라는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그리고 밖에서리 막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밑에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하는 거는 순간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정은까지 죽고 딱 되면은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은 그래도 뭔가 좀 있겠지라고 했는데 4대까지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충성심 정말 없었어요. 그냥 조금 좋아지겠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야 똑같잖아. 탈북해야겠다. 근데 김주혜 등장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걔한테까지 초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그리고 약간 북한이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많이 낮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가부장적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특히나 이 김주혜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약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제가 북한 내부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저는 북한에 살다 온 사람으로서 60% 이상은 김주혜의 등장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 얘기할게요. 일반 주민들은요, 아이들 공부도 못 시켜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 풀종을 먹이고 있어요. 아이들 옷차림 보면은요, 정말 언제 빨아입었는데 싶을 정도로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딸 김주혜는 밍크 옷을 입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저기 밍크라는 걸 몰라도 그 털이 반짝반짝한 것은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어린애가 하고 나온 게 다 보면은 좋은 옷이네를 충분히 보여요. 물론 장군님의 아이니까 좋은 걸 입어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60% 이상은 불만을 가지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주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주혜가 나오면 TV를 꺼버린다거나, 그리고 또 김주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김주혜를 여장군이라고 호칭을 하거나, 향도사라고 북한에서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호칭을 아예 안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는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김주혜 예민해서 일으키는 못하겠죠. 반동으로 되니까. 네네. 그런데 김주혜 자체를 그렇게 우리 장군님 하는 것처럼 우리 여장군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김주혜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100%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김주애 아까 말씀하셨던 여자에 대한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우상화가 커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죽은 거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아니까 지금 네, 상당히 불안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네, 아니까. 공개하지 않고 네, 돌아가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막 오랫동안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밖에서부터 우리가 막 뭐가 일어나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절대로 김주애를 바로 동상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해외로 유학 간 북한 유학생들이 북한으로 소환 조치 당하는 그런 네.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와 맞아요. 한국 영상물 시청 그런 등이 이유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 북한의 MZ 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의 충성심이 예전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영상물,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담은 USB 이런 것들이 약간 그 김씨 세습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체제가 흔들리겠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 3대 악법을 만들었어요. 오죽 이 장마당 세대가 한류에 막 빠져있고, 한류로 인해서 그 정권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고, 또 한류로 인해서 탈북까지 이어지고 하니까 김정은은 어떻게든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악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악법이 뭐 드라마 하나 봐도 무기징역. 친구에게 이거 봐 하면 유포죄를 공개 처형. 네. 또 한국말 따라하면 피를 나는 오빠에게는 오빠를 하지만 옆집 오빠를 하는 순간 무기징역. 또 친구야 남자친구한테 자기야라고 해야 돼 하면은 유포죄로 공개처형당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북한에서 중학생 30명을 공개처형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이때까지 중학생을 공개처형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례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이 한류에 대한 그 열광이 끔찍하다는 거고, 그 한류를 그냥 좋아해 뭐 팬심 이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그 한류를 보면서 나도 한 번만 하루만 살아봤으면 저기서 이런 마음으로 그걸 보면 대리만족으로 보면서 막 갈망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잡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갈망이 커지다 보면은 탈북까지 이어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김정은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지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79년간 독재 사죄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될 때 됐어요. 근데 맞아요. 또 네. 사대를 얼리고 있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한류에 빠지면서 그 사대에 대한 것을 점점 어찌 보면은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은 사대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또 체제 불안을 위해서 더더 조여서 왜냐면 이 해외 나갔다 온 친구들이 북한은 무조건 해외 나갈 때 가족을 인질로 두고 해외를 내보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갔던 친구들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와서도 해외에서 보고 들어갔던 거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북한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독재 정권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너무너무 그게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그 젊은 유학생들이 나중에는 김주애를 받쳐줘가지고 같이 북한을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최대한 빨리 기입시켜가지고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탈북하고 좋긴 하지만 북한에 좀 들어가서 많이 조금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북한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탈북해서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북한 민심이 이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걸 바라고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해외 이제 북한에 들어갈 분들이라든가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서 조금의 희생은 따르더라도 좀 많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좀 염치 없고 조금 너무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그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해외 나갔다 온 사람 말 들으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김정은이 이게 해외 유학생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내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몇 년간을 가둬두고 막 세뇌를 시키고 내보낼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